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하우스 맥주 유행하는 거 보면서 집에서 내가 만든 막걸리 한 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술 한 번쯤 꿈꿔보셨죠? 전통 발효의 원천 기술은 전통 누룩입니다. 누룩을 알아야 나만의 술,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으로 오세요. 전통 누룩과 우리술, 그리고 현미식초의 장인 안성권, 마용옥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른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내 손맛이 나는 발효식품에 도전하세요. 그 맛을 몰랐던 지난 세월을 한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 www.mamasfarm.co.kr www.mamasfarm.co.kr에서 2016년 전통 발효교육 1기부터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479-8075 010-5479-8075입니다. 5479-8075.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는 국민의당이죠. 내일 새누리당이 첫 번째 20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과연 새누리당의 20대 국회 첫 번째 원내 사령탑은 누가 맡게 될까요? 새누리당의 차기 원내대표 구도는 현재 3파전입니다. 나경원, 유기준, 정진석 세 후보 가운데 어떤 후보가 승기를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또 친박 비박 간 계파 싸움으로 치닫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경태입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표 구도가 3파전으로 종합이 됐는데 나경원, 유기준, 정진석 세 후보가 각각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별로 좀 지금 뭐 어떤 입장, 어떤 공약을 좀 내세우고 있나요? 네, 세 후보 모두 당 쇄신과 개파 정치 청산, 협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참패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뭐 각각의 후보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그런 차별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주요 공약을 좀 따져보자면요. 나경원 후보는 상임위 중심주의, 의원총회 결정권 강화, 정진석 후보는 고위당정청 해동 정례화, 여야정 정책협의회 상시 가동, 유기준 후보는 정무장관직 신설 또는 정무수석 기능 강화, 정책조정위원회 토론 개방, 이런 거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유기준 후보의 경우에 이제 친박인데 정무장관직 신설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그 원내 안에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정부에 이걸 건의한다는 뜻입니까? 정부에 건의한다는 뜻이겠죠. 그동안 당청 관계가 상당히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정무장관직에 대한 이야기는 김성 대표 체제가 출범했던 그때 당시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지금 현재 현기한 정무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수석급이 아니라 장관직으로 좀 올려서 주되게 좀 이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 네. 특히 여당과 청와대가 좀 보폭을 맞추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재호 장관이 했던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수석을 장관으로 바꾼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된다 이런 보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네. 어떤 위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스타일을 봤을 때 네. 이게 특별하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나경원 후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소통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고요. 정진석 후보의 경우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소통, 다들 이제 세 후보 모두 소통을 좀 강화하고 나섰지만 이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영남, 충청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번에 어떤 게 가장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이십니까? 별로 차별화되는 정책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또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개파 청산 다 주장하고 있고, 이런 건데요. 네, 말씀대로 서울의 나경원, 그리고 네. PK의 유기준, 충청의 정진석 이렇게 나뉠 수 있거든요. 네네. 다만 새누리당은 더민주와는 좀 다르게 정책위 의장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현재 새 후보들은 이 조합을 통해서 지역별로 어떤 약점을 좀 커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는 경남의 김재경 의원을 선택했고요. 네. 정진석 후보는 경북의 김강림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충청의 이명수 의원을 선택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어떻게 보자면 각자가 서로에게 부족한 어떤 지역별 안배를 정책위장을 통해서 보완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역별 차이는 그다지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결국에는 각 후보의 개파적 성격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박의 나경원, 비박이지만 중립 성향인 정진석, 그리고 탈개파를 말했지만 결국은 친박인 유기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당내의 어떤 색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좀 주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지금 구조조정 한파 속에서 국민들의 민생은 날로 살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저 구조조정의 태풍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속에 국민들은 살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정부를 만든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청와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가, 그리고 당내에서 개파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오로지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네네. 이 여당이라는 게 아무래도 당청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야당과의 협상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당에서의 주도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한구, 최경환 체제와 다르게 네.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청와대가 좀 민심과 동떨어진 그리고 당으로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좀 저항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들을 그랬죠.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원내대표 체제가 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야당과의 관계도 결정될 것이고 향후 어떤 구조조정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을 다룬 데 있어서 국회가 위에 서서 어떤 청와대를 견인할 것인가 이런 결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일은 아니고 네.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국면이 갈리는 하나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당청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각 후보마다 어떤 경쟁력, 어떤 장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서로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 나경원 후보는 서울 최다선이자 당내 유일한 여성 4선 의원입니다. 그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네. 다른 후보에 비해 앞선다는 게 강점이고요. 네.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나라당 홍준표 체제에서 선거제도 개혁 특위라든가 여러 가지 쇄신 작업들을 당내에서 좀 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냐면 당 쇄신에 적합한 후보다라는 당내 여론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친화력, 소통, 이런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좀 커요. 왜냐하면은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인 정성모 전 장관이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내각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 대통령과 인연은 깊지만 사실 친이 그러니까 비박 후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당시 여당 내 야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측과 굉장히 좀
가교 역할을 잘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내 상황을 봤을 때 이처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진석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박계의 맏형이자 원로라고 해서는 서청원 의원도 네. 그 정진석 후보를 상당히 좀 이렇게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 유기준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친박이라는 점, 네. 이 점이 뭐 굉장한 강점으로 꼽히죠. 왜냐하면 친박이 지금 현재 당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네. 아무리 뭐 그동안 친박 주류에서 좀 이 원내대표 출마를 놓고 말들이 나오긴 했으나 그랬죠. 박근혜 정부의 장관을 지낸 어떤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유기준 후보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친박을 팔지 마라, 막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출마하지 말 것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장관을 하다가 또 몇 개월 장관 하다가 바로 또 그만두고 국회의원 출마해서 또 논란 빈축을 산 바 있는데, 이번엔 또 원내대표 출마도 뭐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에서는 어찌됐든 새 후보 모두 탈개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이게 가능하겠냐. 결국엔 이번 선거도 여전히 친박 대 비박, 어쨌든 새 싸움으로 결판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유기준 후보가 좀 당내 주류, 친박 주류에서 네.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원내대표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뭐 탈개파를 공개하는 얘기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이 친박 탈박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변명도 했거든요. 탈개파를 얘기하지만 나는 탈박은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뭐 이런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자면 선거 참패 후 볼 수 있는 어떤 당 주류의 어떤 분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2011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 원내대표 경선 때 항우여 그러니까 네. 지금은 낙선한 항우여 전 대표가 그 원내대표로 당선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 권력이 갈렸다 뭐 이런 게 그런 기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원내대표 경선이 그 친이계에서 네. 이재호계의 안경률, 이상득계의 이병석 의원이 나왔고 비주류 측에서 항우여 의원이 나왔는데 네. 이때 항우여 의원이 승리를 했거든요. 이게 그 비주류와 비주류라고 얘기한다면 친박과 소장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친박과 소장파의 선택, 반란이 먹혀들면서 네. 그 당청 관계의 권력 구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등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친박 주류들은 어떻게 보자면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우리가 네.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 한 템포 쉬었다가 네. 그 6월 7월쯤에 열릴 전당대회에 가서 네. 그때에 좀 다시 한번 나서자. 뭐 이런 한 박자 쉬고 그 1보 전진을 위한 어떤 2보 후퇴 뭐 이런 전략을 내세우는 건데 유기준 후보가 여기에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네. 뭐 청와대 내에서도 조중동을 통해서 뭐 자신들의 의중을 흘렸으나 네. 유기준 후보가 결과적으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박 내부에서도 좀 유기준 후보가 너무 욕심을 내세운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서청원 의원이 정진석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친박이 그 소통 나경원 후보보다는 조금 더 그 대안제가 될 수 있는 정진석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이 공견연하게 이미 뭐 친박이 또 누구를 민다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반대로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서청원, 정진석과 나경원 후보 간의 어떤 양강 구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결선이 간다면 그 두 사람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박이 누굴 민다 이러면 어찌됐든 비박계는 전부 나경원으로 그렇죠. 몰려서 비박 플러스 친박표가 건너와서 오히려 정진석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어떤 언론들은 하던데요. 어찌됐든 뭐 내일 오전에 선거가 끝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후 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유기준 후보의 경우에는 출마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출마를 했기 때문에 표가 많이 안 나오겠지만 친박 전체가 집단적으로 누굴 밀고 이러진 않지만 암암리에 또 이렇게 암중 모색을 하진 않을까요? 서청원 의원이 저렇게 대놓고 얘기해서 오히려 또 이게 반감되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친박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네. 그 초선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특히나 뭐 지역별로 봤을 때는 그 전통적인 영남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 좀 굉장한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새누리당은 그동안 보면 늘 이렇게 오더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청와대에서 오더 받고 이렇게 투표해서 논란이 늘 됐는데 이번에도 전체 의석 122개 의석 가운데 친박이 최대 개파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70석이 맞습니까? 언론에서는 70석이라고 하던데 이 70표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우선 오더 투표는 이번에 있을까요? 청와대가 뭐 뭘 좀 내리겠습니까? 지시를?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뭐 유기준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어떻게 보자면은 오더를 이미 내린 것이고요. 이미 오더를 내렸다. 이미 네. 오더를 내린 것인데 그 오더가 먹히지 않은 상황인 거고 이 오더에서도 이제 그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역풍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 전부 다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저는 좀 김강림 경북의 어떤 김강림 의원이 왜 정진석을 택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돼요. 왜냐면은 이 사실 정책위의장으로 다운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정리를 한 셈인데 특히나 김강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과 정진석 후보가 전부 다 그 김강림 의원에게 러브콜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김강림 의원은 한 4-5차례나 만나서 이 삼고초려를 했는데 결국에는 정진석 후보를 택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당심이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진짜 아까 전에 그 정영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의 어떤 노골적인 뜻이 드러난다면 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당분간 좀 조용히 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는 나경원 후보보다는 정진석 후보가 낫거든요.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 쪽은 정책위의장이 김재경 의원입니다. 이 김재경 의원도 사실 비박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비박인 어떤 원내대표 조합군보다는 이 적어도 비박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진석 후보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입맛에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실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하튼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입장을 이미 오더를 내렸지만 이미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그 오더는 먹히지 않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물론 몇 달 안 되지만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마저도 청와대의 오더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뭐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만 이 정진석 김강림 조가 됐을 경우에는 청와대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다라고 음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김강림 의원이 경북 안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친박계의 가장 지금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후보와 관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북 경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경환 의원이 그 TK에서 어떻게 보면 표를 만지고 있다. 이렇게 음흠. 본다면은 김강림 의원이 정진석에게 간 것 자체가 네. 그 청와대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음.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친박이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 불리한 경선이기 음흠. 때문에 네. 서로가 가리고는 꼬리표로 가리고는 있지만 네. 어떻게 보자면은 그 지금 현재 그 정진석 후보가 승리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정진석이 예.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예. 나경원 후보가 예컨대 원내대표가 된다면 청와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본인 정치하는데 더 골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 시절에 네. 그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그 의원의 동작을 선거를 도왔던 음흠.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결국엔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돕거나 뭐 나경원 후보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음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나경원 의원 동작을 선거가 아니라 딴 데 서울시장 선거였던 서울시장 걸로 기억하는데, 선거였죠. 예, 서울시장 동작을 때는 대통령이었어요. 네, 대통령이었죠. 네,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경원 의원을 도왔지만 결국에 네. 나경원 의원이 낙선을 했고 그 나경원 의원이 그 후로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히 돕겠다 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그 언론사 3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서 네. 만천하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여소야대보다 더 힘든 게 여당 내 단합이 안 될 경우다라고 했기 예,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당청 관계가 한동안 좀 약간 긴장 관계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뭐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의원총회 결정권 강화라든가 네. 그 상임 중심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 국회를 좀 더 위에 놓겠다 네. 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좀 청와대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되면 국회 의견을 모아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 자녀 문제 이런 걸로 이번 총선에서도 매우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권위를 내세워서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본인 정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김무성 대표 아직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제 뭐 원불교 100주년 기념식에도 선글라스 착용한 채로 나타났던데 원내대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참여할 걸로 보입니까? 안 할 걸로 보입니까?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뭐 당선자 워크숍 때도 김무성 대표는 사실상 뭐 국회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음에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 상황은 자기가 굳이 네. 뭐 죄인이다 이런 어떤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김무성 대표 확실하게 자숙론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무성 대표 계로 불리는 의원들의 선택, 영향력 이런 건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사실 뭐 김성계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현재 14명 정도 네. 될까요? 14명 당내 14명 정도 당선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지금 새누리당 혁신모임이라는 어떤 소장파 그룹으로 흡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들이 뭐
표가 상당히 뭐 10표 넘는 사안이다 보니까 뭐 좀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크게 뭐 갈릴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비박들이랑 힘을 합쳐도 모자른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특별하게 오더를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후보가 좀 더 당청 관계 재정립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전국 전망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동절인 어제부터 경남 김해 진영읍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지요. 퇴임 당시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으로부터 아방궁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사저에 직접 가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직접 현장에 다녀온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 윤성효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자주 좀 나와주세요. 예. 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언제 다녀오셨어요?
예, 어제가 첫 일반 공개를 이제 관람하고 왔는데요. 네. 그 사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하던 해인 2008년 3월에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반에 이제 개방한 적은 없었고요. 네. 이전에 한번 노무현 재단 회원들한테만 개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하. 일반 개방은 어제가 처음이었고요. 일반 개방하기에 앞서서 이제 언론사 취재 기자들한테 이제 먼저 개방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언론사 기자들의 반응은 좀 어땠고 또 일반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사저 공개를 이번에 처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매일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노무현 재단은 5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공개를 하기로 했고요. 이번 달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가 되는 달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개방을 한다 그런 겁니다. 앞으로 뭐 계속 개방할 계획이긴 합니다만은 5월 한 달 동안 그 주말마다 공개한 뒤에 보안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만간 이제 완전 개방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좀 궁금한 게 그 5월 한 달 동안만 주말에 한정해서 일단 우선 공개를 하는 이런 것인데 신청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기를 원합니까? 예, 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 네. 3차례 개방을 하고요.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한 번 관람할 때마다 100명씩 이렇게 모아서 관람을 합니다. 공간이 이제 비좁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제한한 건데요. 네.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한 90명하고 현장에서 접수한 1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총 100명으로 관람을 하는데 1차분 그러니까 5월 7일, 8일, 14일, 15일 인터넷 접수는 이미 끝이 났고요. 지난 3월 25일 날 신청을 받았는데 그날 접수가 모두 끝이 났다고 합니다. 2차분이 남아 있는데요. 21일, 22일, 28일, 29일 이렇게 4번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오는 5월 9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관람하실 분들은 그날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100명에 한정해서 또 5월 주말에만 특별하게 하는 공개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 가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매우 뜨겁다. 이런 걸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윤성효 기자의 손을 잡고 사저 안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귀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성효 기자의 손 잡으시고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바깥에서 볼 때는 사전은 하나의 그 큰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사전은 거실하고 침실이 있는 안채가 있고요. 네. 그 손님을 맞이했던 사랑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던 서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위에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경호동 이래가지고 이 경호동은 경호원들이 근무했던 공간인데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요. 이 모두를 그냥 합쳐서 편하게 그냥 통틀어서 이제 사저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뒤편에 있는 사저이고요. 네. 봉하마을 뒷산인 봉하산 그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저는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지어졌는데 뭐 자연 지형을 크게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지어졌다 하고요. 그래서 지상 1층만 했다 이런 건데 지붕이 낮다고 해서 뭐 일명 사저를 지붕 낮은 집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 지붕을 낮게 한 건가요? 아니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네. 그 자연을 크게 거스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봉하산 끝자락의 어떤 그런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다 이런 차원에서 지붕을 낮게 했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 뭐 뜻 하나하나가 다 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안채입니까? 사랑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층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하. 거기에 보면은 보일러실이 있고 네. 그 앞에 작은 굴착기
하고 자전거, 유모차 그리고 차량이 한 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 차량은 최음현입니다. 저도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고 다녔던 차량을 취재를 하면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당선된 뒤에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까지 탔던 승용차라고 합니다. 그 차량은 지금은 운전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차량 등록이 말소된 어떤 그런 상태이고 지하층에 같이 이렇게 이제 전시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굴착기는 왜 거기 있을까요? 소형 굴착기인데 네. 그 굴착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 회장을 지낸 강금원 회장이 네. 퇴임 이후에 이제 사들였다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기항하고 난 뒤에 이제 자연농법으로 이제 농사를 지었고 또 마을 청소, 마을 가꾸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애를 썼었는데 그때 필요했던 장비였다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마을과 인근에 있는 그 화포천이라는 그 유명한 습지가 있는데 네. 그런 데를 이제 둘러볼 때 탔던 자전거도 있고 또 손녀를 태우고 같이 탔던 유모차 혹시 그 사진을 보신 네. 분들이 기억이 네. 있을 건데요. 그럼요. 예. 그 유모차도 함께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그 지하는 차고 비슷한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 타고 다니셨던 자전거부터 유모차 그리고 유모차는 아기를 태운 거겠죠, 손녀. 그리고 굴착기, 자동차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나무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정원수 어떤 나무들이 있던가요? 어제 관람했을 적에 정원에 그 나무 꽃들이 이제 많았는데요. 네. 뭐 나무는 마치 이제 주인의 손길을 잘 받고 있는 듯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해 그 차가 이제 장군차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그 장군차가 뜰에 심어져 있었고 그 이쪽에서 이제 머구나물이라고 합니다만 표준 말로는 머위나물이라고 하는데 그 봄에 나물로 이렇게 머위. 쌉스름, 예. 쌉스름한 어떤 그렇죠. 그런 나물인데 네. 뭐 그게 많이 좀 심어져 있었고 석류라든지 매화 이런 온갖 그 나무들이 이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매실나무도 몇 그루 있었는데요. 제법 굵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보았고 유일한 기념식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4.3 희생자 유족회에서 보내왔던 그 나무인데 산딸나무라고 합니다. 2008년도였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4.3 항쟁과 관계돼서 대통령 차원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고맙다 이런 뜻으로 유족회에서 나무를 보내와가지고 오직 유일하게 그 사저에 있는 유일한 기념식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네. 그 산딸나무도 잘 자라고 있었고 소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또 하나 그 매화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 그 진주에 있는 한 농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많이 이제 관심을 보였던 그 매화나무가 있었는데 그 매화나무 주인이,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네. 대통령께서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사주로 보내가지고 심어놨는데 어제 안내를 했던 오상호 노무현 전 사무처장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주 농장을 방문했을 때 관심을 보였던 매화나무인데 농장 주인이 보내와서 심어놓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잘 자랐는데 대통령께서 서거하고 난 뒤에 뭐 병이 생겼는지 좀 시름시름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치료 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유, 그게 뭐 나무에 뭐 그 혼백이 있는 건가요?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저도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좀 네. 바깥에 껍질 부분이 좀 벗겨져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 중이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조치를 해놓은 걸로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굉장히 뭐 좀 느낌이 특별합니다. 차고, 정원 이렇게 나무들을 쭉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사랑채가 나옵니까? 예, 사랑채가 있는데요. 네. 그 노 대통령이 손님을 맞이했거나 또 가족이나 보좌진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정남향으로 되어 있었고, 네. 그 사랑채 안에 들어가니까 좀 천장이 좀 특이했는데요. 네네. 그 안쪽은 좀 좁게 천장이 그 디자인이 돼 있었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천장 쪽으로 갈수록 그 천장이 좀 창문이 더 넓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게 착시
효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창문 쪽으로 더 가면은 똑같은 크기입니다만은 창이 더 넓어 보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보았고요. 그 방에서 이제 창문을 통해 보니까 이제 사자바위가 봉화산에서 제일 높은 그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사자바위가 보였고 봉화들 여기 좀 많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건너편에 과수원이 보였는데요. 그 과수원은 노 대통령이 어릴 때 그 작은 건물을 지어놓고 공부했던 어떤 그 공간이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함께 그 방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채 안에 대통령 취임식 장면이 담긴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요. 네. 그 사진은 한 해외 교포가 취임식장에 초대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때 입장은 할 수 없었는데 네. 그 여의도 광장에 높은 그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촬영했던 사진을 퇴임 이후에 이제 보내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걸어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다 역사적 상황이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채 안에 그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 액자는 고 신영복 선생이 썼던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글자를 새겨진 액자가 네. 그 사랑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밑에 뭐 손녀가 낙서한 흔적도 그대로 두었다고요? 손녀, 그 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손녀인데요. 그러니까 아들 노근호 씨의 딸입니다. 노서은 양인데, 네. 그 사랑채, 그 신영복 선생의 사람 사는 세상 그 액자 바로 밑에 그 손녀가 그때 당시에 낙서해 놓았던 게 이제 그대로 있었는데, 네. 무슨 글자인지는 뭐 알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뭐 낙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노서은 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또 사주에 있는 그 부엌 창문에 꽃그림하고 함께 할머니 사랑해요 이런 낙서를 해놓았는데요. 네. 지금도 그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노 전 대통령이 살아신 전에 손녀를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고 뭐 이랬던 건데 같이 유모차를 타거나 했던 장면을 사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네. 그때 생각하면서 또 그 낙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제 관람객들이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채는 어떻든가요? 하도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게 뭐 아방궁하고는 큰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채는 좀 어떻게 화려하던가요? 아니요, 그 화려하다라기보다도 일반 그 좀 큰 집에 네. 그런 어떤 뭐 그 안채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안채는 그 사랑채 건너편 쪽에 있었는데 거실하고 침실 이렇게 두 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만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런 공간이 그 안채인 건데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 전 대통령은 주로 거실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거실에 보니까 책상이 놓여져 있었고 컴퓨터 이런 물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요. 네. 노 전 대통령은 그 컴퓨터 모니터를 2대 설치해 놓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글쓰기용으로 다른 하나는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용도로 모니터 2개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어제 그 현장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은 2009년도 5월 23일 새벽 5시 20분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걸 율서 이런 것들을 작성했던 그 컴퓨터인데 근데 그 컴퓨터가 이제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바로 나와서 봉이바위로 올라가서 그런 서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에 사용했던 어떤 그 컴퓨터 그리고 그런 물품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컴퓨터 저장 하드는 이제 분리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서거하고 난 뒤에 권양숙 여사는 거의 이 책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얘기를 또 이제 들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뭉클했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서재는 어떻든가요? 서재는 노 전 대통령이 주로 독서를 하거나 또 집필을 하고 또 퇴임 후에 보좌진들하고 이렇게 토론이나 뭐 회의했던 어떤 그런 공간인데요. 서재는 한 100여 권의 책이 이제 그대로 꽂혀 있었고 네. 이거는 이 책은 서거하기 직전까지 꽂혀 있었던 책 그대로라고 합니다. 뭐 7년의 시간이 흘렸지만은 서재나 안채 이런 모습들이 7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막 소리치면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그 핸드마이크 쥐고 막 얘기하시면서 현직 대통령일 때 이렇게 인기를 좀 누리고 이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우스개 농담을 했던 장소가 바로 서재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게 소리가 많이 들릴 정도로 가깝던가요? 그렇습니다. 퇴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고 싶다면 거의 매일 뭐 사저 앞에 찾아왔던 건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은 네. 사저에 계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 서재하고 그 바깥까지는 뭐 거의 좀 가까운 어떤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방문객들하고 인사를 나누거나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어떨 때는 하루에 10번 정도 불려 나온 적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방문객들하고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대통령님 나와주세요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루에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들었던 대통령.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군요. 이 대충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랑채, 안채, 서재, 마치 이제 한옥, 전통적인 한옥 구조를 좀 닮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옥하고 경호동 중간에 지붕이 없는 마당 중정이라고 있다는데, 이곳은 어떻게 꾸며져 있던가요? 중정,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정보 분야. 중앙정원, 이런 뭐 줄임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마당인 셈인데, 네. 중정은 특별히 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사각으로 되어 있었고, 뭐 작은 흙돌이 이제 깔려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채, 안채, 서재, 거기다가 경호동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신발을 신고 이동을 해야 하는 건데, 그 관람 때 안내를 맡았던 배우 맹견함 씨가 어제 그 안내를 맡았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정을 지나면서 새소리, 바람소리도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정을 지나면서 새소리, 바람소리도 들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뭐 문학적 표현이네요. 그런데 이 사저가 말이죠. 2006년 11월 부지를 처음 매입할 때부터 해서 2008년 3월에 완공될 때까지 끊임없이 당시 한나라당이죠. 지금은 새누리당이지만 정치인들로부터 또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아방궁 논란을 빚었습니다. 직접 방문한 시민들 또 기자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그 아방궁 발언은 그 사저 부지 매입이라든지 사저를 지을 때는 뭐 특별히 나오지 않았고요. 네. 사저를 완공하고 난 뒤에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그해 2008년도 10월경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 당시 한나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한나라당 주장을 그대로 이제 반영하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했던 건데요. 네. 사저는 대지가 한 1290평 정도이고 두 개의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는데 사저동하고 경호동, 사저동은 한 112평이고요. 경호동은 7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동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사저동만 이렇게 따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네. 그 외관상 하나의 건물로 보이지만은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이고 어제 관람객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한나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아방궁 이렇게 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안채는 거실과 침실로 실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아방궁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현장에서 본 시민들은 전혀 아방궁이 아니다. 이런 게 좀 확인이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2008년 10월이죠.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경남지사, 지금은 경남지사죠.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번에 이제 선거에 나섰다가 경선에서 탈락했는데요. 이분들의 입장도 궁금한데 이분들은 뭐 방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취재가 좀 됐습니까? 그 사저 아방궁 발언은 2008년 10월에 네.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급을 했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 표현을 썼던 분이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분은 지금 이제 경남도지사로 와 있고요. 네. 당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웰빙속 조성은 쌀집불금 파동에 버금가는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대통령의 상도동 집 앞에는 주차할 데가 없다.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조윤선 대변인도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방궁이라기보다는 노방궁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그 뒤에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그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뭐 사저에는 국고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니까 네. 그 뒤에 홍 지사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진영 쪽에 들어갔던 뭐 웰빙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비 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1,000억 원대다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그 실제로 들어갔던 그 돈은 네. 사저에는 이제 국고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사저 주택, 근데 땅 구입비라든지 또 건물공사 이런 거는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의 개인 돈 그리고 대출 낸 거 이래가지고 12억 원이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국고는 사절 짓는 데는 한 푼도 안 들어갔던 거고 경호동의 경우에는 경호동 터는 노무현 개인 터이고 건물은 그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지었던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 뒤에 진영 쪽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한 게 뭔 사업이냐면은 네. 그거는 노 전 대통령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그 김해 진영업에 들어갔던 어떤 그런 사업비 그리고 화포천 하는데 들어간 사업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뒷산에 또 봉화산 정비하는 데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거는 산림청에서 그때 당시에 했던 사업비입니다. 이 전체 사업비를 합치면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조윤선 전 대변인은 이 부분과 관계돼서 아직까지 사과는 없고요. 네.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도 사과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경남도지사로 내려오고 난 뒤에 봉화마을 한번 이제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게 그 방문했던 게 2014년도 9월 2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준표 지사가 방문했을 적에 방명록에는 편안히 쉬십시오 이렇게 썼고요.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소감을 물어보니까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입장은 달랐지만 훌륭한 대통령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방궁이라고 했던 표현에 대해서 직접 사과는 없었는데 그 사저에 들어가서 권양숙 여사를 이렇게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동행했던 분이 김경수 이번에 그 당선이 있는데 네네. 그 당선인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혹시 사저에 들어가서 아방궁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사과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두 정치인의 태도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쭉 저희가 이제 그 방문 투어를 마친 느낌이 듭니다. 같이 이제 윤석열 기자 손을 잡고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됐는데 이 사저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사저에 권양숙 여사 계속 살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저는 지금 이제는 뭐 사람이 기거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그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기념관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조성을 해서 내가 일반에 완전히 공개할 그런 계획이고 권양숙 여사하고 가족들은 그 마을에 마을 한 중간 정도의 사택을 지난해 말에 구입을 해가지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권양숙 여사는 2013년도에 사저를 그 노무현 재단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던 거고요. 그 사저는 봉화마을 그 바깥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권양숙 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사택은 마을 중앙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을 중앙으로 따로 이사를 하고 이것은 사저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던 이 사저는 노무현 재단이 그 인수를 해서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기념관 형태로 관리하는 이런 상황이다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봉하마을에서 굉장히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오후 2시 봉하마을 잔디광장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 앞서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 특히 어린이날인 오는 그 5일이라든지 네. 이런 그 주말마다 봉하야 놀자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그 다양한 생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저 앞에 보면은 추모의 집이라는 그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5월 한 달 동안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이런 주제로 또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그 방송인 김재동 씨 봉화 특강이 오는 19일 저녁 7시 그 봉하마을 그 잔디밭 광장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주제로 특별 강연이 열립니다. 네. 굉장히 많은 특강들이 있고 특별 행사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게 노무현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5월 한 달 동안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고요. 노무현 재단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봉하마을을 다녀간 방문객 추모객은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그 한 해 전에 2014년도에는 한 63만 명 정도 네.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저가 그 개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관심을 끌고 해가지고 올해는 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봉하마을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